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일부 행사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전유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4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회를 마친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장형국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장형국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형국입니다. 박수 치실려면 많이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우리 정책 토론 대축제가 열려서 이제 계속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송영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준비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토론을 마련해 주신 우리 송영만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종군 우리 정무수석께서도 오시고 김영철 우리 소통국장님께 함께 하셨는데요. 이 정책이 잘 반영돼서 경기도가 먼저 선두에 가서 이런 케어도 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부류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우리 장애인, 노인, 노숙자 등 우리 돌봄과 주거가 동시에 필요한 계층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주거와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지역 주거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한 서비스 시설을 이제 마련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커뮤니티 케어가 실현될 수 있는 지원 주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런 심도 있는 토론회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경기도가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귀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영만 우리 의원님 비롯해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님께서는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고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장을 맡아주신 송영만 의원님께 토론자 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주권을 지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그리고 노인, 노숙인 등 각종 돌봄 시설에 거주하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약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탈시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시설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토론의 주제인 지원주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주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지원주택에 입주한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키며 사회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각종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은 외부 접촉 없이 1년간 고립돼 지내야만 했습니다.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관련 대안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무수석 윤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만 의원님이 아주 좋은 날 이렇게 토론회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 도청이 아주 봄꽃으로 아주 가득한 날인데 오는 것만으로도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안성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로만 벗어나서 조금만 뒷골목 들어가면 대도시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소도시 같은 데는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이제 집수리 봉사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반찬 배달도 이렇게 해보면 이 주거복지에서 이제 소외되신 분들은 또 다들 이제 의료 문제, 또 먹거리 문제 이런 복지 문제 다양하게 함께 이렇게 동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론 자료집 보니까 우리 민소영 교수님께서 그런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그런 미래 비전이고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님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역세권에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토론의 주제인 지원주택까지도 기본주택과 함께 뭔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또 주거 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분들까지도 함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정책 대안들이 좀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경기도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뜻깊은 토론회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무수석님 감사합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내빈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 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금쪽같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주제 발표 준비와 토론 자료 준비를 해주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김은주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중앙지원센터 이정규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성범 주택정책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5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 본인 성명과 그리고 답변을 원하시는 분의 직책과 성함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서영 교수님의 주제 발표부터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민소영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원주택에 대해서 주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주거 모델의 이 지원주택에 대해서 경기도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주는 이런 시기가 되어서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늘 준비한 지원주택 새로운 주거 모델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의 순서는요. 지원주택의 필요성과 의의,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원주택 운영과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주택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주택 필요성과 의의입니다. 아마 지원주택의 필요성과 의의는 오늘 여러 개 여러분들 참석하셨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원주택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에서 특히나 최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상당히 연결돼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새로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 필요한데 바로 이게 돌봄과 주거라는 이중 취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과거에 주거 공간만을 제공하거나 또는 시설처럼 모든 서비스가 구비된 공간에 가서 살아야만 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도 지역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델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모델로 생각해 보는 이곳이 바로 지원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 관행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정착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려면 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공간, 즉 주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강조하는 지역에서 자아실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식과 장소에서 변화가 필요한데요.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살아가는 장소로 공급자가 이동하고 수요자의 허락과 선택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그 자아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것을 자아실현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이제 새로운 모델이 우리가 지원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주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서비스가 결합된 영구주택, 때로는 서비스가 붙은 집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요. 지원주택에서는 시설과 다릅니다. 즉 입주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 유지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적절한 협상 속에서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지불하면 여느 사회 구성원처럼 거주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이용 조건, 예를 들면 특정 서비스에 참여해야 된다거나 특정 생활 규칙을 수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택은 자기가 계약을 한 자기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말하자면 지역 안에서 주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원주택은 주거이동 모델 중에서도 주거 준비를 거부하고 주거 우선 전략을 따른 게 있습니다. 근데 주거 준비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주거 준비 모델이라는 것은 본래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진적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주나 중독 물질 중단 기반의 접근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패를 높이고 거리의 노숙으로 만들면서 뭔가 거리에서 뭔가 주거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주거 우선 접근이고 이게 바로 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독립전 주거 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면서 또 동시에 다양한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 그게 바로 주거 모델을 이런 그 주거 모델이 바로 지원주택인데요. 바로 이 지원주택에서는 정신보건이나 일반 의료, 약물 사용, 그다음에 교육, 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어 제공되면서도 동시에 거주자는 자기 결정과 인파워먼트를 강조하면서 개별화된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 우선 접근에서는 주거가 개인의 기능 수준과 관련이 없으며 주거를 치료 계획의 한 부분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원주택에 관련돼서 사실은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시작됐던 그리고 지금은 제도화된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시작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원주택의 운용과 성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시도된 거는 가장 최근이고요.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운영을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결과를 보고한 논문들도 있는데요. 뭐 6명이든 또는 8명이든 조그만 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그 서비스들의 말하자면 지원주택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고했는데요. 그런 성과를 보고한 것들을 가장 최근에 또다시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몇 년 전에 국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원주택의 여러 조그만 시도들을 분석한 결과 그 결과에 보면 정신 증상이 줄어들었다. 또 사생활이 보장된다.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주거 공간이 생기면서 깨어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쾌적하다, 편리하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저렴하다.
그리고 내가 뭔가 지역사회 주민이 되어서 자원봉사도 하고 싶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자립생활이 향상되고 또 독립적인 주거 유지 비율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었는데요. 특히 제가 그 미국 지원주택하고 우리나라의 그 지원주택의 시범 사업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시범 사업에서 그 비슷한 기간에 오히려 저희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지원주택의 주거 안정성이 더 높은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 외에도 국내 지원주택이 다른 입원 및 수용시설에 비해서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보고서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1%까지 비용이 감소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그 지원주택의 시범 그 지원주택의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뭔가 제도적인 기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시도했던 사업이 바로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원주택은 시범 사업을 3년 동안 했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의 그 지원주택의 시범 사업들을 보면은 이 서울시에서는 처음 51호의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는 지원주택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주택의 공급 기본 계획도 있고 그런 공급 목표를 가지고 2022년까지 866호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입주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그 주거 내부 및 거주지 주변 환경, 그리고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일상 및 여가 생활, 고용 및 경제 생활, 지역 서비스 이용 등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의 긍정성을 토대로 서울시는 이제 2019년부터 드디어 조례에 기반해서 이제는 지원주택을 시범 사업을 떼고 실제 사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재작년부터죠. 그래서 현재까지 총 450호가 제공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2019년에는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시작을 했다가 2020년 작년부터는 노인까지 포함되어서 이제는 정말 광범위한 돌봄이 필요하면서도 주거의 취약을 가진 이중 취약을 가진 인구 집단을 위해서 지원주택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제가 그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 사업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 사업의 평가를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설 거주보다는 지원주택의 생활에서 질적인 향상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표를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병원 입원했던 횟수도 37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4명 중에 3명은 아예 일반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 정신병원도 4명 중에 3명은 입원하지 않게 되었고 응급실 이용 횟수도 보시면은 5명 중 1명 정도만 걸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병원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 횟수가 굉장히 적어서 안정적으로 정신적이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범 지원주택 입주자 약 90%가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51호였고요. 51호의 대상은 정신질환, 알코올릭 있던 노숙인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시면은 90% 이상이 현재 그 당시에 거주 중에 있었고요. 실제로 퇴거했던 분들은 7분이었는데 7분의 퇴거 상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됩니다. 즉 가족과 재결합을 했거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가게 됐다. 결국은 뭐냐면 지원주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주거 상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임대료는 어떠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 중에 한 3명 이상은 임대료 체납 없이 지원주택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도 3개월을 평균 3개월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요. 대부분은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고 적절하게 금전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당시 설문조사도 했었는데요. 90% 이상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
즉 이때의 실문조사는 지원주택 입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즉 과거의 시설과 지원주택의 삶을 변화의 정도를 본 거였는데요.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 과거의 주거 상황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되었다. 또 노숙인의 경우는 60%가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물론 60%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노숙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족관계가 굉장히 해체되어 있는데, 오히려 주거랑 공간이 생기면서 가족들이 놀러 오고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또 90% 이상은 노숙인은 발달장애인 모두 무엇보다 일상 및 여가 생활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즉 내가 어떤 분은 밤 12시에 일어나서 라면을 먹고 싶은데 이제는 밤 12시에 일어나서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어떤 분은 내가 마음이 꿀꿀해서 오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노래 보고 싶었는데 시설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나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긴 천국이다. 저는 천국을 본 적은 아직은 없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만큼 주거라는 게 이분들의 삶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 있으시면서 내가 이 지원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근로의지도 생겨났었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과 안정도 확보되고 또 삶에 대한 만족감, 인간다움을 회복했다는 점, 그 다음에 애착심, 내 집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계속 살고 싶다는 정주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겨나고 또 시설과 달리 독립생활의 역량, 즉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요리하고 내가 청소하고 싶을 때 청소하고 내가 뭔가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하는 내 삶에 대한 자기 조절의 그리고 자기의 유지 역량이 강화됐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지원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원주택은 초기라서 이제 뭐 서울시도 지원주택이라는 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작된 것이 이제 갓 2년 정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넘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또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그 제도화된 서비스로 지원주택에 자립매김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이유는 사실은 현재는 지원주택 조례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최초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의미가 있지만 이게 중앙 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 노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주택이 연결돼 있는 국토부라든지 복지부의 여러 가지 서비스나 공급 과정의 절차나 이거에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법률을 마련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고요. 바로 이런 법적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재정 확보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주택에 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 관련된 있는 건데요. 좀 더 명확하고 표준화된 지원주택 입주자 자격 설계가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원주택이 적합한 입주자라는 것은 주거하고 돌봄, 이 이중 취약인 거죠. 즉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가 지원되면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면서도 주거가 취약한 사람, 이거에 대한 절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잘 간파해서 골라내서 지원주택에다가 지원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계약 과정에서 입주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을 제약이 되었을 때 법적 대리인 지원을 통해서 지원주택에 대한 계약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자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주거 지원 서비스들을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발시킬 때 주거 지원 서비스 범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지원주택에 살고 계시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주택의 관리, 이 사이에서 모호하게 역할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또 남겨진 숙제이고요.
또 질적인 주거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제공 기관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원주택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지원주택이 아시다시피 주택은 우리가 LH나 SH, GH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지원주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실제로 외국의 경험과 이론에서는 주택을 제공하는 기관하고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분리를 일반적으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제공 기관과 무관한 독립적인 외부 서비스 기관에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설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거 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이처럼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 기관의 자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제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지원주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공간,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인력. 그래서 서비스 인력하고 주거 공간 이 두 가지의 절묘한 결합이 아주 필요한 게 지원주택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에 대한 배치 기준이 참 중요하겠다. 사실 제가 서울시의 초기 그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범 사업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봤더니 지원주택의 사례과 인력이 과다한 업무량, 초과 근로, 입주자 폭력 등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는 이후에 조례를 통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규정 그 지침상에서는 뭐 몇 대 몇 이렇게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적정한지 향후에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서비스 인력을 마냥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설하고의 경계가 구분이 모호해지고요. 또한 실무자가 많이 상주하게 될수록 또 입주민의 과도한 의존 경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건 우리가 계속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지원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돌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인데요. 이 돌봄에 취약하신 분들이 특히 밤에, 야간이죠. 또는 주말 이럴 때 그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향후 현재 우리나라는 이 응급 상황에 대한 지원 체계가 상당히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들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초과 근무를 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정말 몸으로 때우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무엇보다도 지원주택은 두 개의 분야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주택 공급하는 주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즉 주거와 보건복지의 분야의 결합이 필요하고요. 이 결합을 융합적으로 화학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칸막이, 핑퐁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지원주택 운영을 해서 전달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원주택을 위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주택의 중간 지원 조직을 지금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서울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구나 이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이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원주택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역할들을 보면은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에 대한 공고부터의 결정 절차를 전담하거나 입주자의 명부 관리, 또 지원주택 사업의 정책 개발과 홍보, 그다음 지원주택 공급 관련 여러 가지 주체들 간의 또는 입주자와 공급 관련 주체 간의 소통, 협의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내는 등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하게 됩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만들어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원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재원에서 필요한 거는 주택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LH나 GH나 뭐 SH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이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때의 이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사실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행정 담당 부서에서 비용을 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은 어르신복지과, 뭐 그다음에 노숙인은 자립지원과 이런 데서 이제 서비스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필요하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역 단위, 지방 정부 내에서 조례가 필요할 것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늘리기 위해서는 법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이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돌봄이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원주택을 위한 에서는 매임대주택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매임대주택 건축 절차상 편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비하는 데서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민간업자에 대한 관여가 어려워서 건축 완료 이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다시 그거를 말하자면 이중 비용을 초래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도 우리가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지원주택 배치에 관련된 건데, 실제로 지원주택을 운영하다 보면은 집합형, 산재형, 뭐 분산형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집합형은 하나의 건물 안에 지원주택의 입주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산재형 또는 뭐 분산형 이런 것은 지원주택이 지역의 여러 가지 공간에 이제 흩뿌려져 있어 사시는 거죠. 근데 이 집합형이 더 나은가, 산재형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합형인 경우에는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낙인화를 부추긴다. 또 다 돌봄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릭 노숙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집합형 주택에서보다도 오히려 분산형 주고 이런 낙인의 문제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를 쌓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오히려 분산형 주거 정태가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형이냐 산재형이냐, 이것은 지역사회 특성, 또 입주민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설계를 해나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돌봄 취약계층의 주거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거주지로 거주 이전, 지금 현재 지원주택은 공간의 이동을 상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주택이랑 집을 마련했으니 이쪽으로 이사를 와라 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확장된 지원주택의 개념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애된 시간 20분이어가지고요. 너무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뭐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소영 교수님은 지원주택의 향후 전망으로 지원주택이 자리매김을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내용, 제도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입주자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전달 체계, 그리고 재원 조달과 관련된 부분, 지원주택 배치와 관련돼서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지원 주택 운영에 대한 평가 현황이나 이런 걸 보다 상세히 이렇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참고로 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발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김은주 의원님의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 의원입니다. 네, 10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민세영 교수님께서 너무 발제를 잘 정리해서 주셔서요.
뭐 사실 저도 지원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다 동의하고 그리고 그 필요성과 관련돼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몇 가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보태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원주택과 관련돼서 뭐 크게 제가 보건대는 한 뭐 3가지 정도 이제 좀 제 전제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원주택 자체가 인간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기본적인 기본권, 그리고 어디 의도하지 않아도 어디 시설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냥 정상적인 삶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살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지역사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 케어나 지역사회 통합된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주택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떤 형태로는 지원주택이 뭐 다른 형태의 시설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제를 꼭 항상 잊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주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인파워먼트,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원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독립적인 어떤 자기결정권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맞춤형의 개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맞춤형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의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급자 차원에서 똑같은 서비스가 똑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의 차원이라면 맞춤화된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주택을 고민할 때 사실 제가 항상 같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주택이고 다양한 뭐 주거 취약 계층들, 다양한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속에서 같이 포함해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인들은 그 지원주택과 거기서 살아가시는 이분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어울려서 살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부분이 항상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통합해서 살라고 계속하고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지만 일반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는 그분들과 어울려 살기보다는 거기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이러면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더 부정적인 일들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사회를 준비시킬 거냐,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게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리고 뭐 취약계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수준에서 어디까지가 취약계층이고 아니냐를 사실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우리 지역사회 상에서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같이 어울려 살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사실 이 지원주택이나 이 기타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기본적인 전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소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특히 지원주택에서 실제로 입주하셨던 분들의 그 삶의 질에 대한 변화들, 뭐 그런 비용 효과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셔서 저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서울시의 시범 사업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런 식의 지원주택들이 생기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업됐습니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몇 가지 제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 서울시가 지원주택 조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주택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경기도도 빨리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적극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주택들, 뭐
다양한 형태가 있죠. 뭐 노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노숙인이나 정신질환 있으신 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주택들이 활성화되고 시도되고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중앙 단위의 서비스 법률 지원 주택과 관련된 법률 통과가 되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보태서 이 법률이나 조례나 법률 지원과 관련돼서 재정과 관련돼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만 통과된다고 해결된 건 아니고 사업이 늘어야 되잖아요. 주택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인 지원주택과 관련된 공급, 재정 확보해서 이걸 늘려나가는 서울이 지금 850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개 시도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지원주택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폭넓게 시도되고 있어서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보다 좀 더 많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원주택과 관련돼서는 사실 지원주택이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이잖아요. 서비스가 지원되려면 지원주택 자체에서의 개별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 기관들이 있는데 그 재가 서비스 기관들하고의 연계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서 그게 이제 강화되어야 그래서 지원주택도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흡수돼서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가기관들, 특히 뭐 노인 재가기관, 장애인, 뭐 정신장애인 뭐 등등 여러 가지 재가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또 생각이 든 건 자유로운 의사나 선택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어떨 때 지금 지원주택 얘기는 탈시설화 말씀하실 때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그 지역사회로 나오시면서 다시 적응 못해서 다시 돌아가시거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이미 시설에 적응되신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거 물론 도움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보다 이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단계들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 생활 기술이나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들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들을 더 잘 유지하면서 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남아 계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맞춤형 서비스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영역은 취약하지만 어떤 영역은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다 다른 기술,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맞춤형 개별형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유연해져야 되고요. 서비스가 유연해져야 아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좀 혼란스럽고 어렵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원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사실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서비스는 할 수 있고 이 서비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보다 유연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그때 유연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족이 하는 것처럼 가족은 서비스의 영역 구분 없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필요한 것에 맞추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정하거나 수준을 정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죠. 그래서 가족이 하는 역할을 대신 하지만 그 외의 서비스는 가능하면 전 지역사회 외박 밖에 있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의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진정한 커뮤니티 케어이지 않을까. 지원주택이 자기 서비스를
그냥 요 지원주택 안에서 받기보다는 그 다른 집과 똑같이 외부 서비스를 그냥 다 똑같이 받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커뮤니티 케어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부족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뭐 여기서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들, 정신건강, 정신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 굉장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튼튼하게 갖춰져야 지원주택에서 사는 분들도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지원주택이 최소한의 서비스만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면서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제 그 선을 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행착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응급 상황을 위한 지역 돌봄 체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살아가실 때 제일 힘든 게 갑자기 밤에 돌발로 발생되는 응급 상황들. 근데 사실 이런 응급 상황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돌봄 체계가 없으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지원주택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1인 가구, 젊은 친구들도, 청년주택도 마찬가지고 모든 1인 가구가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1인 가구들이나 취약한 가구들을 위한 응급 돌봄 체계는 별도로 지역사회에 좀 1인 가구 지원센터나 응급지원센터들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담 조직이 아예 생겼으면 좋겠어요. 만약 과도 아예 지원주택이나 사회주택 관련 과가 생겼으면 좋겠고 거기에 예산도 생기고 거기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생기면 좀 더 힘을 받고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집합형이나 산재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AIP,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만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내 최소한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내 물리적 환경을 떠나지 않는 선에서 그 이동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집합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은 좀 서비스 지원 주택들의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기도 지원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입주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얘기와 주거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특히 지원주택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의 전담 조직의 필요성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중앙지원센터 이정규 센터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공단의 이정규입니다. 뭐 아까 그 의원님께서 워낙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10분이나 토론 시간을 주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소회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권리, 그러니까 먼저 주거권이죠.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때로 많은 시행착오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기도 하고 비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사회가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진짜 많은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저는 그러한 측면을 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그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만 슬쩍 그 훑어보더라도요. 한 3년 전과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주거복지 관련된 정책들이 양이나 질들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뭐 기본주택 아까 전에 그 정무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기본주택이라든지 뭐 그리고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관련된 부분들, 또 주거복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생산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일단은 먼저 좀 그 고생하신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분께 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참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이 계속 발전해 왔고 그 발전 선상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이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논의까지 이렇게 확장됐다는 거, 이 자리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참 되게 벅차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 경기복지 거버넌스에서 이런 부분들의 화두를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논의를 해왔고 또 2019년도에는 포럼도 또 진행을 했고요. 또 이런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이런 논의 사항들을 우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위원님께 제안을 드렸고 또 그 결과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서두가 많이 길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그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그러니까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같은 그런 이제 공공임대주택 한 28만 호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에게 이제 주거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은 주거 약자분들이 입주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까 지적된 것처럼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원하고 또 이미 여러 가지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그 어려운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 밟았는데 실제로 본인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어렵다. 뭐 이제 뭐 요양도 받으셔야 되고 또 그 외에 투약 관리도 좀 받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주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 시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뭐 시설이 좀 더 확충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족에게는 부양 비용도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 해외 복지 선진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그 주거 관련된 원칙과도 좀 어긋난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이 있는데 일례를 보면은 그 2013년도에 페어 액세스 투 케어 서비스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되면 적절한 주거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조차 안 되면 다른 일반 가정집으로 이주하도록 돕고 그 과정 자체가 어려우면 널싱홈이나 아니면은 장기 병동으로 이동하도록 그런 부분들 그런 프로세스를 갖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원칙들이 적절하게 잘 발현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거 약자의 주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경기도에서 조금 더 깊게 보고 그리고 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입의 수단으로서 이 지원주택 서포티브 하우징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또 오늘 그 민수영 교수님 발제나 김은주 의원님의 그 토론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지원주택 추진 관련된 당위적인 부분들은 뭐 최근 아마 경기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시설 지원조례라든지 아니면은 그 누구나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기본주택 아까 또 그 정무 선생님께서 또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주택 논의 속에서도 좀 적절하게 버무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서 뭐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경기도 지원주택 시범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그 열린여성센터의 서정아 소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뭐 서울시에서 지원주택을 공급한 지 벌써 뭐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애인이나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SH에서 각 영역의 지원주택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행정부서가 주거 코디네이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민간 조직들, 민간 법인들이 이 지원주택을 운영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주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이제 매년 그 개최되고 있는 지원주택 컨퍼런스 등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서울시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모델링해서 좀 추진할 가치가 있고 또 이런 선례들을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 주택정책과나 GH에서 지원주택에 필요한 매입임대주택을 한 100호 정도를 한번 지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매년마다 GH에서 매입하고 있는 그 매입임대주택이 한 4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지원주택용으로 지정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을 좀 모델링 해와서 경기도의 장애인과라든지 복지정책과 등에서 이런 관련한 주거 코디네이터나 운영비들을 지원하고 또 민간에서 이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도는 이제 시군별로 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군 공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서 뭐 평가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연구 영역 등을 통해서 경기도만의 지원주택 모델을 좀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 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원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입니다. 아마 근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김성모 팀장님께서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원주택 관련된 상위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지적된 것처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주택 관련된 조례밖에 없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도 집행부 쪽에서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상위법이 없이 조례가 정해지는 선례가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뭐 기본소득 기본조례라든지 뭐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같은 거 뭐 이런 좀 나름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뭐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라든지 주거복지 기금 운영 조례나 뭐 이런 지금 추진되고 있는 탈시설 조례나 뭐 이런 부분들의 지원 근거를 조금 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주택 논의 구조에 지원주택을 하나의 주택 공급의 유형으로 넣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우리 송영만 의원님과 김은지 의원님께 그리고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또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주택, 복지, 뭐 여성가족 모든 이제 복지와 연관 또 고용 쪽도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연관이 될 겁니다. 의료도 연관이 되고요. 아주 적절하게 협업이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또 협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잘 하려면 범부서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표면적으로는 뭐 이제 협력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협력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매우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일인가? 막 이런 느낌들. 그래서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딱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의 주택정책과나 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들이 명확한 역할 설정을 하고 협업을 할 때 가능합니다.
주택가에서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뭐 코디네이터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 구조, 지역과의 협력 구조, 시군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부서별 협업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당장 써먹기 가장 편한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복지 거버넌스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이건 아마 도지사님 그 공약이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동안에 복지 거버넌스는 그냥 복지 업무 그것도 되게 좀 파티션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복지만의 논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범도정 거버넌스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지원주택뿐만이 아니고 진짜 도민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 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규 센터장님께서 주거약자, 주거 문제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지원주택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형 지원주택 시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지원 공고도 마련을 갖다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원활한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제안을 갖다가 해주셨습니다. 특히 복지국, 도시주택실, 경제실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와 복지와 관련된 협업이 필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민간과 집행부서와의 그런 유대관계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갖다 해주셨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은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님의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노숙인 복지 분야입니다. 열린여성센터 서정화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에서 지원주택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계획하시고 또 이런 심포지엄을 열어서 굉장히 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저희가 민간에서부터 시범사업 활동까지 하면 한 7년여 활동입니다. 근데 그 활동을 10분 안에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민수영 교수님께서 서울시 지원주택 활동 관련한 전반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실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전반을 다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원주택 조례에 대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현장의 모습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것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노숙인 지원주택은 실은 노숙인 분야에서 가장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자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택 문제였고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2006년, 7년부터 임대주택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 1,300여 명이 독립해서 살고 계시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주택제도에 허점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임대주택은 자립 가능한 사람, 월세를 잘 내고 주거유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막상 시설에서 생활하는 또는 거리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그런 거리 노숙인 분들,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거에 접근이 안 되고 배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주택에 입주를 하고 나서도 정신질환이 재발하거나 건강관리가 스스로 안 돼서 또 알코올이 재발하거나 또는 너무 혼자 자기 집에 있으니까 외롭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또 재노숙을 하게 되는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만 드린다고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 현장에서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지원주택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민간 기금으로 지원된 건데요. 종교계 민관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주택을 LH로부터 그룹홈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남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택을 시작을 했고요. 또 2015년도에 밑에 화면에 보이는 성지하우스라고 해서 여성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민간 기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런 활동을 토대로 해서 이제 SH가 이 지원주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SH 주거복지처에서 그럼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노인, 발달장애인, 노숙,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이제 연구 용역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지? 서비스는 어떤 내용으로 하지? 이런 연구 용역들을 하면서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2016년 8월 달에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SH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전에 시범사업은 그냥 LH에서 그룹홈으로 공급을 받았다면 이제 본 서울시의 시범 사업에서는 SH가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 경기도는 GH에서 공급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성 정신질환이랑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다음 발달 장애인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2018년도에 정신질환 그래서 이제 4개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시범 사업에서는 서비스 예산은 각각의 복지부서에서 서비스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요때 시범 사업에서는 우리가 제도화된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절차를 저희가 따르지는 않았고요. 주택 공급은 SE에서 했지만 대상자 추천은 노숙인 시설이나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추천을 했고 다만 심사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과 입주민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 추진 체계는 나중에 본 사업, 조례안 사업에서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범 사업은 실은 복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례로 되지 않는 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이 같이 결합해야 하는데 이건 제도화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화 활동을 계속을 했고,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법안을 제안하고 이런 활동을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이 2018년 4월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또 저희가 민간에서 한편에서는 조례 제정도 했지만 지원주택의 필요성들을 매년 컨퍼런스를 하면서 계속 사회에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만든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제 경기도도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의에서는 지원주택이 뭐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라는 게 뭐냐? 그럼 이런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입주 대상자는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4개 분야를 정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다음에 노숙인 복지법에 의한 노숙인, 그리고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이렇게 4 분야의 대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적인 절차도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 해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살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주택 공급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아니면 사회주택에 관한 공동체 주택에 관한 조례들 그리고 국토부 차원의 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실은 뭐 건설형은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고 주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있어서 좀 건설형 그러니까 그 매입임대 주택형이죠. 그러니까 빌라형을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 서울시 지원주택 추진 계획은 실은 2018년도 시장 선거에서 시장님의 공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구체화된 4년간의 목표가 수립이 됐고요. 그래서 주택 확보 예산으로 한 1,078억 정도를 예산해서 주택을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주택에 필요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나 커뮤니티 공간 확보하기 위한 수리비 그리고 각각의 부서 복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서비스 예산 이런 부분들이 시장 공약에 반영이 됐고 이거에서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계획 및 예산을 보면은요. 아까 2020년까지 저희가 450호를 공급을 했다면 2021년도는 장애인 분야가 208호, 그러니까 누적이죠. 운영 목표고 예산은 46억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노인 분야는 90호 운영해서 9억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분야는 36호 운영해서 4억 3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노숙인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258호 운영에 16억 9천만 원 정도, 총 약 600여 호 정도의 77억의 예산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주택 공급 예산은 빠졌고요. 서비스 예산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이제 지원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주택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지원주택 운영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분들이 탈시설이 되지 않고 또는 거리 노숙이 되지 않고 계속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 분들이 독립적이고 영구적인 주택에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받으면서 주거를 유지 지원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조례에 의한 절차를 저희가 겪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절차가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됐는데요.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SH에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입주자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 서비스가 정말 그러니까 밀집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냐라는 걸 이제 심사위원들이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SH랑 입주민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시설에서 생활하셨던 분은 5개월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거리에서 생활하시거나 불안정하게 생활하신 분은 이 5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민수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주거 준비 전략, 하우징 레디 전략에서는 기다릴 수 있으나 하우징 퍼스트 전략에서는 이분들은 되게 기다리시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입주를 못 하시는 사례도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입주 신청 자격은 저희가 노숙인 거리에서 3개월 정도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에서는 1년 이상 생활하신 분들, 그중에서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분들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 노숙인 중에서 그러니까 질환은 분명히 있는데 치료를 안 받아서 선정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사의 진단서로 그 취약함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지원주택의 가치와 철학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김우주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설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지역사회 서비스라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이 주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건 나중에 아마도 저희가 같이 경험했던 경험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노숙인 분야에서는 6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두 건물은 저희가 시범 사업할 때 민간 시범 사업으로 LH가 그룹홈 형태로 저희한테 건물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홈이 아니면 민간에게 주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SH에서 주택을 제공했는데 이게 집합형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5평 정도의 풀옵션 원룸으로 제공된 그런 곳이고, 저희가 해보니까 남성분들은 별로 넓은 집을 선호하지 않으셨는데 여성분들은 좀 넓은 집을 선호하셔서 조금 좀 주택 규모는 다르고요. 이것은 이제 여성 정신질환 있는 분들을 위한 주택인데, 이 주택은 한 10평에서 11평 정도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이제 내부 집을 이렇게 꾸미고 사시고요. 여기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저희는 이제 노숙의 특성입니다. 저희는 거리에서 가신 분들은 주택에 입주할 때 뭔가 살림살이를 마련해서 갈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없고, 또 이 주택이 풀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살림살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공유 냉장고, 공유 세탁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모여서 같이 입주민들끼리 차도 마시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낮 시간에만 상주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여기 입주민들하고 같이 뭐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또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어서 이 지원주택에서는 굉장히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주민들끼리 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옥상 텃밭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나들이도 같이 나가고, 왜냐면 이런 나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친한 입주민들끼리 같이 놀러 가자 해서 놀러 가는 그런 거고요. 뭔가 시설처럼 프로그램을 하고 뭐 그거에서 같이 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선택권이 아주 중요한 서비스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들이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리고 가고 싶을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입주민 전체가 모이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반상회를 하잖아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도 많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다양한 생활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입주민 회의를 하자. 근데 이 회의에 참석을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가능하면 입주민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공동밥상이나 그런 반상회 정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주택에서 집합형 주택을 제가 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집합형과 산재형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 쪽은 한 주택에 3호 이상에 가지 않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의 님비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내부의 시설화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는 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노숙 쪽도 작년에 처음으로 일반 입주민과 같이 섞여서 지내는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서로가 약간의 그 다툼도 있었고 또 노숙인에 대한 님비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이제 산재형과 집합형을 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세부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고민해야 될 거라든가 또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도화가 되기까지 민간의 시범 사업 운영 등
민간의 노력과 2021년도 서울시 지원주택 추진 그리고 운영 현황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도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실제 사례를 아주 상세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희숙입니다. 앞서서 많은 발제자뿐만이 아니라 토론자 분들의 내용이 사실 저와 크게 다른 이견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좋은 자리였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더 재가노인 쪽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에 관련해서 사실 노숙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다 포함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늦게 노인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가장 먼저 노인이 쪽에 이제 시행되고 싶어하는 제 바람으로 오늘은 제가 노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림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 쪽 이쪽의 입장도 저희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서비스 결합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관련하여는 민소영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2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이제 추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에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탈시설은 지금까지도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탈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실 탈시설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필요한 서비스가 또는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졌던 서비스나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졌던 서비스들이 제가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지원이 됐을 경우에 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저희가 탈시설화보다는 아까 김은주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탈시설을 유도하기보다는 시설 진입을 좀 늦출 수 있도록 사실 경기도 저희 협회와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노인 대상의 욕구 및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시설을 유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입을 늦추기 위한 거예요. 시설 입소를.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거주 희망 시기 및 필수 조건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언제까지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죽을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61%, 그다음 생활이 불편할 때까지가 19.5%, 혼자 외출이 불편할 때까지가 이제 10%, 그다음에 혼자 화장실에 가기 불편할 때까지 7.5%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즉 보시면 전체 98.5%가 어르신들이 생활의 마지막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집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로 불편함이 없는 주택이었습니다. 59.2%가 주택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두 번째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대답을 하였는데 지금 서비스 지원 주택과 관련해서 딱 맞는 이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편함이 없는 주거 지원과 서비스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질을 좀 좌우하는 데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 외에도 이제 필요한 서비스가 여가 활동 지원이라든지 재가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긴급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동 지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으로 이렇게 서비스의 필요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따라서 계속 그 지역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서의 주거 모델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에는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실현 목적이 주가 아니고 실제적 주거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수요자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주택 제도와 추진 경감의 주요 동향에 관련해서는 금방 우리 서정화 소장님께서 너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가 그 제정되는 과정에 늘 그 보이지 않게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제 저도 공유를 받고 뭐 포럼이나 이제 그 세미나나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이제 참여하면서 경기도도 언젠가는 지원주택 조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 최근 뭐 서울시가 가장 먼저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주택 확산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표에 나와 있는 거는 금방 서정화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주택 향후 전망과 과제에 관해서 이제 발제 내용을 보면 그 법적 제도적 과제나 입주자 관련 쟁점,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쟁점, 전달 체계 관련 쟁점, 재원 조달 체계 관련 쟁점, 지원주택 배치 관련 쟁점 총 6개 쟁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법적 제도적 과제와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쟁점을 함께 봤을 때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시와는 다르게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형의 주거 우선 포함해서 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모델 구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주거 형태가 일반 성인들하고는 달리 사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주거 구조 개선이 이제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노인 신체 기능 맞춤형 주방 기구 및 동선 설계라든지 뭐 주거 자체가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 배리어 프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어느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노인들 맞춤 그 주방을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인이 됐을 때 사실 식생활 유지는 건강한 식생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에 따라서 주방 가구 배치라든지 이제 높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한 주방 개조 사업을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예를 제가 논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게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총 경기도에 55개 기관이 있는데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에서 제가 어르신의 요구에 기반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연계 조정하면서 어르신들의 존엄함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공 원칙은 뭐 포괄성과 충분성, 통합성, 정시성을 그 제공 원칙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서 유연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원주택에서 서비스의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유연한 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더불어서 전문 사례 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발제 그 교수님의 의견과 같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인프라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그런 복지 기관의 기능만을 있는 현재 기능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무리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 인력 배치 및 재정 지원은 필수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입주자 관련 쟁점으로 선택권과 자율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책임성도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요. 전달 체계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 역할로 탈시설을 희망하는 이건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탈시설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에게
탈시설을 위한 교육 및 각종 훈련을 일정 기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를 할프웨이 하우스로 활용해서 뭐 중간집이라고 표현하죠.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지원하는 형식을 고려해서 그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형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외에 이제 뭐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돌봄 취약계층 주거 유형의 다양화였습니다. 노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장기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를 하게 됐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은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탈시설을 희망하는 노인의 경우 이미 살던 집을 본인 의지 또는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들에 의해서 처분이 돼서 탈시설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에 있던 기관에서 어르신 한 분이 그 딸에 의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그 요양병원을 나오고 싶으셔갖고 저희 기관에 계속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나 좀 빼내달라고. 이제 그런데 사실 법적인 보호자인 딸의 동의 없이는 어르신을 모시고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 어르신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요양병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탈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한 예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요양병원 그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갖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입원 그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게 되면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의 병원은 못 가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병원을 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예로 그 어르신이 전전하셨던 그분이 노숙인으로 발견돼서 다시 입원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도 퇴원을 시키고 싶지만 이분이 거주할 마땅한 장소가 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퇴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애로사항을 저에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화를 하기 위한 주거와 서비스 결합이 그런 현장에서의 그 예를 들었듯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탈시설을 희망하는 취약 노인의 경우 주거 지원을 하되 오랜 기간 살던 주거 공간 및 환경을 복원하고 노인 신체 기능에 맞는 구조로 일부 개조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탈시설에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시설 진입 전 노인들에게도 새로운 주거 공간의 이주보다는 살고 있던 집을 개조해서 계속 살도록 했을 때 지역 내 단절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돌봄 내 돌봄이 더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시설 내 집단 감염이 매우 취약하였음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집단 시설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졌기도 했지만 사실 무조건 탈시설화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탈시설화를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거주시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개개인의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주시설의 지원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이제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그리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주거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에는 그러니까 틀림이 없고요. 주거가 기본 전제가 되었다고 해서 지원 서비스가 부과되는 것도 절대가 아니고 여러 취약계층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을 통해서 각종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주거 취약 대상에게 안정적인 주택과 함께 적절하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약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및 또는 정착으로 주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를 함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 서비스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도
지원주택의 예방체계 사업인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결합 지원하고 협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토론에 그 심도 있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우리 사실 송영만 의원님께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송영만 의원님이 그 저희 재가노인 지원 조례 입법 그 발의를 하셨었고 또 이후에 우리 김은주 의원님이 그 발의됐던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의원님하고 오늘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됐고요. 다시 한번 송영만 의원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김민숙 회장님 토론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김민숙 회장님께서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의 이주보다도 살고 있던 집을 개조해서 살도록 했을 때에 지역 돌봄 기대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고 지원주택의 현재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길 바란다는 이런 얘기를 토론 내용으로다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성범 주택정책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 김성범 팀장입니다. 먼저 좋은 토론을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토론 5번째인데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도적 측면에 대한 내용, 일반 인식 개선 필요하고 자립, 지역사회 거주, 다양한 시행착오, 응급상황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김희숙 회장님께서도 주거요양의 다양화까지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이라 그런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지만 저는 크게 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주택의 공급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주택이라는 건 이제 건설형 공급인데 혹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생각할 때 공급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 검토부터 준공까지 좀 다양한 장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뭐 주변 입주민들의 반대도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구의 경우에서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서울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편의시설의 매입, 리모델링 공사비 및 전문 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추가 재원 마련 같은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소셜 믹스 관련된 문제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더 제대로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원주택을 운영하게 되면 단위 업체가 위탁 같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에 특화된 사업들 위주로 좀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취업, 의료, 커뮤니티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혜택되기 때문에 좀 여러 사업들이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거복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거 상향을 위해서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노숙인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노숙인이 이제 저희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곳들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거비 지원 측면에서는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를 위해서 주거급여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24만 호의 값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임대보증금 평균 보증금의 50%, 또 최대값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된다면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 개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장애인 분들도 분명 아까 김희숙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분들을 위한 주택 개조는 좀 더 특별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 사업들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욕실뿐만 아니라 이제 주방이라든지 이제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농원적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진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햇살 하우징 사업, 쥐하우징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주택 개조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주거복지 포털, 그리고 아동 돌봄, 그리고 주거기본 조례 등 통해서 많은 주거복지 혜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장애인, 노숙인 등 소득 및 자산 욕축이 충족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와 전달 체계 강화를 통해서 입주 대상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노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찾아가는 경기도가 같이 함께하는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 김성범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용을 보면 경기도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 설명을 해주셨고, 주거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이제 협업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원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 장기간 필요로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고, 지원주택에 대한 필요성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5분에 대한 그 주제 발표와 관련돼서 토론을 마치고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가 돼서 짧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 발표자하고 토론자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부터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내용이 있다든지 그러면 지명을 갖다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자 분께서 없으시면은 바로 다른 질의 내용으로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 토론회는 이 경기도 의회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올려주신 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아서 설명을 해주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수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 마이크 갖다 주시고. 네,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4분 남아가지고 참 죄송스럽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부득이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송영만 의원님하고 김은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토론회를 정신장애인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먼저 제일 먼저 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김희숙 회장님께서 어르신들 대표를 사셨는데 저는 정신장애인을 좀 대표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가 1분만 쓰려고 딱 일어났기 때문에 키워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지원주택 할 때 제가 중앙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근데 제가 3월 31일자로 이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좀 경기도의 지원주택으로 해서 좀 노력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김성범 팀장님 나오셨는데
저는 정신건강정책과에서도 좀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가요, 사실은 이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37조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딱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에만 초점이 되어 있지 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아쉽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취지에 맞는 이러한 좀 실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들이 크게 이제 전환시설과 공동생활시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 집합형이에요. 오히려 집합형이 정신장애인들에는 지역에서 좋지가 않다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어떠한 산재형, 분산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분들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과 그 FGI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하고 있다. 돈이 생겼다. 내 살 곳을 찾고 싶다. 지금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지명을 갖다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토론회가 끝나고 시간이 뭐 많이 소요는 안 되겠지만 며칠 내에 다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 모신 분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에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부분, 보건복지부서 비참석하신 분들을 불러서 함께 요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해도 되겠죠? 그럼 지금 유튜브로 해서 댓글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서정화 소장님께 여쭙니다. 서울시 지원주택 사례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입주하면 본인이 원하면 평생 거주하는지, 개인월 입주비, 공과금 내지는 임대료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주거복지 사례관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요?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정화 소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이 가능한지. 네, 네, 답변해 답변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월세는 그 주거급여 이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적합한 주택을 많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주거급여를 넘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자부담합니다. 그래서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까지 다 하면 보통 주택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택은 월세가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30만 원까지인 경우들이 있고, 공과금은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정도이니까 평균은 뭐 5만 원, 그리고 겨울에 동절기 가스비가 있을 땐 좀 더 많고요. 그 정도를 본인들이 다 내고 있고, 수급이신 분들은 주거급여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주거에 어려움은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저희가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저희가 명명합니다. 뭐 주거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인데, 저희는 이제 정신질환 알코올 분야이기 때문에 노숙은 그 관련한 정신보건에 대한 지식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보건 수련을 하거나 또는 수련을 받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그런 정신보건에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 스터디들을 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자료들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 생활 상담 이런 걸 기본으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꼭 주거복지 영역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올라온 거 혹시 없으시면 요거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것으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인 민소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